일단 내려왔으니까 저도 촬영 들어갑니다. 이 입술 터진 인터뷰가 앞으로 또 터지겠지, 무리하다 보면. 사실 안 그 터지면 학교는 좋은데. 그러면은 네. 뭐 그 장흥에서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장흥에서 이제 5학년 때 광주로 올라갔죠. 시골에서.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5.18 직후였어요. 이제 7살에 학교를 가서 제 대학 친구들이 88학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한번 퇴학 자퇴를 하고 퇴학 자퇴 처리하고 서울역에 있는 그 고입종합반을 다니고 나서 다시 고등학교를 이제 반포에 있는 세화고를 들어갔죠. 세화 광주 인성고를 다니다가 예. 그래서 이제 가출하셨네? 되게 지금 그냥 무단결석.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가 맨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눈높이 교육을 안 하잖아요. 문제 못 풀면 조금 때리기만 하잖아요. 그 성적 안 좋았어요. 강압적이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랄까 좀 매가 아팠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견딜 수 없는 거. 네. 그래서 그 학교라는 권위가 있긴 하지만 나 자신이라는 권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뭐 자존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죠. 되게 제가 이제 정교골 서울대 가다라는 책에 쓴 건데.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렇죠.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딱 갔는데 이제 저는 서울대 미대를 갔단 말이에요. 서울대 정치학과를 딱 갔더니 중학교 3학년 때 동창이 있는 거예요. 탁군이라고. 근데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그 정치학과에 또 1학년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셋이 만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탁구나. 이제 나는 중학교 동창이니까 인사를 했는데 이제 또 세화 졸업한 애는 2년 선배잖아요. 2년 선배. 같은 게 정치학과. 그래서 지금 족보가 상당히 좀 복잡했는데 근데 뭐 중학교 동창이 뭐 서울대를 몇 명이나 갔겠어요. 가봐야 뭐 한두 명 갔겠지. 우연히 만난 거죠, 학교에서. 좀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친구 하면 보통 위아래 한 4년씩 그죠? 위로 4년 아래로 4년 막 이러죠. 10년까지 되겠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더라니까요. 정말로. 그럼 서울대 그러면은 미대를 들어간 거죠? 안 간가요? 네, 미술대학 동양학과를 갔는데 삼촌이 이미 동양학과에 재학 중이었어요. 동양화죠. 그림니까. 근데 이제 잘 갔던 게 제가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당시에 화단에 그 이제 거대 양대 산맥 스승이 있었어요. 서양화의 박서보라는 인물이 있었고 동양화의 일랑 이종상이라는 이제 5만 원, 5천 원권의 그 지폐에 영정 그림을 그린 초상화를 그린 화가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동양학과에 있었고 박서보는 홍대 서양학과에 가 있었죠. 홍대 미대. 네, 홍대 미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치고 제자들 키우고 그런데 저 때까지만 해도 제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1980년생, 1975년생 이후는 미술계 진출이 이렇게 해외랑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학벌 사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학벌 사회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학벌 사회가 깨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990년 후반에 가니까 IMF 그 즈음에 해외 갤러리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학벌이 아니라 작품만 보기 시작하는 경향이 그때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어떤 지방,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지금 솔직히 진짜로 그런 대학 출신의 작가들이 홍콩 크리스티 나가서 3억에 팔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3억이라는 것은 서울대 홍대 교수도 못 파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힘들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국내 지방
국내 지방대학 나온 작가들이 바로 해외에 막 몇 억씩 파는 이런 상황이 90년대 후반에 시작하기 하더니 2005, 6년 되니까 엄청난 붐을 타고 와 어마어마했죠. 제 후배도 뭐 몇 천만 원씩. 특히 그때는 네. 동양화보다는 서양화 쪽이 어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 작품을 많이 팔았던 전광영 작가 같은 경우에도 한자가 쓰여 있는 한지를 스트로폴에 말아서 평면에다 입체 조형을 하는 작가고 동양풍으로 그린 작가가 인기가 더 많았어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왜냐면은 서양화는 자기 동네에도 있잖아요. 자기 동네에도.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것들, 못 보던 작품들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그 붐이 일었을 때 이후한 작가도 이렇게 찍 한번 이렇게 선을 긋는 작가 있어요. 그분도 그때 상당히 뭐 10억대까지 올라가고 많이 팔았죠. 그 작가의 그림 작품도 동양화풍이에요. 원래 예전에 우리 점 하나 찍고 선 하나 딱 긋고 나 작품 다 그렸어 이런 사람들은 동양화단에 있었지 서양화단에는 없었어요. 여백의 미가 네, 여백의 미 자체가 사실은 그 동양화풍이죠. 단지 그 사람은 유화로 그렸을 뿐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왔고 일본에서 동경대 철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먹힌 거죠. 저기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건데 약간 그 동양적인 것에 대한 신비감이 그 당시 붐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 한 1시간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 그러니까 시간은 정리는 네. 바쁘세요? 나가셔야 돼요? 힘들고 힘들고 네, 그러면은 한 40분 정도. 40분 오케이 지금 제가 시간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인터뷰하고 찍어서 올릴 때는 예전에 했던 얘기를 안 하고 좀 새로운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자님한테 자료를 보낼 때는 옛날 인터뷰 자료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참고해서. 짜집기만 해도 돼요. 참고해서. 예, 뭐 한 페이지만 나오면 나는 오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사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무너졌죠. 그 붐이. 그러니까 이유환 씨는 가격이 10분의 1로 추락을 했어요. 그림 접었잖아요. 그럼 거기 그림 안 하잖아요, 요즘에. 네. 뭐 하냐면 설치미술이에요. 비추어서 예. 두서없이 이제 하나씩 두서없이 하죠, 두서없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미술 시장 네. 뭐 동양화나 뭐 아니면 골동품이나 또 서양화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황이라기보다는 양극화.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김한기 작가 같은 경우 계속 팔리고 있죠. 50억 넘는 것들은 계속 팔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그림이 지금 안 팔리고 있냐면 5천만 원에서 10억 사이가 안 팔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치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저가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 5천만 원 이하의 미술 시장은 온라인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 시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양극화지 불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아마 기자님 주변에 아는 화가들은 다 그림이 안 팔릴 거예요, 지금. 거의 안 팔린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요. 가운데. 가격대도 가운데고, 연령대도 가운데죠. 근데 이제 5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미만 시장은 몇백만 원짜리 그림들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그림에 눈은 떴어요. 아, 나도 집에 이 사진, 포스터 말고 진품을 걸고 싶어, 나도. 그런데 2천만 원 넘는 걸 못 사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이하,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6천만 원 이하라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예술 신문을 보니까 6천만 원 이하는 거래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50억 이상 거래 늘어나고 있고 고가. 근데 중간이 망가져 버린 거죠. 우리 보는 고 작가의 그림 뭐 풍조라 경향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향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동양화의 장점
장점 하면은 붓을 다루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회기킹. 그러니까 저도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사군자도 그려봤잖아요. 그 붓질은 동양풍, 컬러는 서양화, 컨셉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예, 핵심 정수를 모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장점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럼 네. 동양화의 붓질과 색칠은 서양화의 컬러풀한 색, 네, 컬러풀한 것을 이제 원색적인 것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철학은 이제 철학은 동서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망나라기보다는 엑기스, 엑기스만 뽑아서 정수.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동양 철학의 핵심, 서양 철학의 핵심, 그걸 그림에 담을 텐데. 네네네. 예. 뭐 불교 철학으로 보자면 불일불이 사상이라던가 재본무화 사상 같은 것이 있죠. 그다음에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초자, 이드 뭐 있잖아요. 힌두교로 가면은 아트만, 브라만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그렇게 있고 이제 서양 철학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플라톤에서 동굴의 비유가 있단 말이죠.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밖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보는 건 그림자일 뿐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원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양자 세계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관찰자를 알아서 이 물질이 대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랬죠. 처음에. 근데 물질이 의식이 있는 거야. 있고 나랑 또 소통을 하는 거예요. 불일불이가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이중슬리 실험이라든가 코펜하겐 해석이라든가 뭐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대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쭉 나오는 게 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어. 신뿐만 아니라 물질 자체가 하고 있어. 물질 자체가 우리의 관점과 인간의 관찰을 의식하면서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이죠. 그 변화라고 관찰자 생각하나요? 그걸? 그래서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 뭐랄까 천국과 어떤 지상의 분리, 이 분리 자체가 서양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 이후에 급속도로 사라졌고 원래 동양에는 없었고 원래 없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게 평행우주론으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제가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의 정수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정수를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거죠. 그걸 한 20년 고민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건 이미 고등학교 때 접했던 지식이기 때문에 2006년에 제가 이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넘게 하고서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는 것이 그 직관적으로 가장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좋아, 너가 사상을 그래 무지무지 많이 아는 거 좋은데 딱 한 장면으로 표현해봐. 두 컷도 안 돼. 네 컷 많아도 안 돼. 딱 한 컷으로 표현해. 그럼 내가 너 인정해줄게. 그런 거죠.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해봐. 그게 제 그림이에요. 우리 지금 표현하고 있는 여기 네. 작업실에 화실이라고 해도 작업실이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네네네. 작업실이 걸려 있는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대부분 눈동자죠. 눈동자를 그렇죠, 지금 그렇죠. 표현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관찰자하고 관찰의 대상하고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일불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행우주론적으로 관찰 자체가 우주의 빅뱅인 거죠. 관찰의 순간순간이 우주의 빅뱅인 거죠. 저는 그림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 많은 화가들을 만나 보니까 그림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그림은 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시처럼 압축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직관이라는 말씀 이제 계속 하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찰.
하고도 연결이 이제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그 통찰의 개념으로 보면은 결국은 눈동자로 보는 내 나만의 속을, 우주? 나만의 우주 나만의 우주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보이도록 예. 만들고 표현하고 네. 톡에다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든 거 가져가면 돼요. 왜? 이게 당신의 우주야. 그죠? 그래서 많이 그려서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런 이제 뭐냐 아까 그런 철학 동서양의 이제 동서양화의 뭐 융합 네네네. 그런 이제 표현의 기법들이 한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림 그린 지는 30년 됐는데요. 화가가 되겠다고 맘먹은 지는 30년 됐는데, 그 철학적인 고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찾는 과정이 사실 20년이면 짧은 거예요. 그거 평생 못 찾고 죽는 화가들 많아요. 대학 들어가면서 네네. 미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직전에 미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계기는 없고요. 저는 그냥 성적 맞춰서 서울대를 가고 싶다가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꼴찌가 뭔 서울 내려가려고 생각했나요? 그건 인성구 때 얘기고, 세화고 들어갔을 때는 다시 1등급이 됐죠. 1년간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 등급이 2등급, 3등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2, 고3 올라가니까. 이성적으로 서울대 일반 학과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제가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게 제가 하기 싫어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하고 국사. 외우는 걸 싫어해요. 외우는 거. 그러니까 난 딱 보고 이해가 되는 건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중학교 수학까지는 꽤 했어요. 제가 중2 때까지 수학을 만점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중2 때까지. 근데 중3 수학 올라가면서 외울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우는 거 싫어하니까. 머리 아픈 거 싫어하시는 거 네, 그렇죠. 안 해요. 통찰하고 네. 사색하고 직관하는 것은 네네네. 좋아하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네. 발달해 있다는 그쪽이 보다 다 그래서 이제 커져 있다는 제가 얘기인데 포기한 게 수학, 국사, 세계사. 뭐 이제 공식 들어가는 거, 주로 물리. 암기 과목 아니, 암기라기보단 공식이 계산? 들어가거나 아니면 숫자를 외워야 된다거나 뭐 연도 이런 거 외우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 안 하고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음대를 가려면 어려서부터 해야 되잖아요. 음대는 뭔가 비싼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이잖아요. 저는. 근데 가난한 집에서 수학하고 국사를 포기하고 어떻게 서울대를 가느냐 미술인 거죠. 솔직히 그랬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네. 지금 그러면은 그림을 보니까 소품이나 뭐 작은 그림들은 없어요. 대부분 좀 이제 큰 그림들인데 소품 이런 부분은 뭐 소품이라고 할 수 예,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이게 거의 한 5년 전에 그렸던 것들이에요. 이게 한 5? 8호, 6호? 네, 5년 전에 그렸던 5, 6년 된 것들이죠. 그때는 소품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캔버스를 삼촌한테 얻은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 그렇죠. 재료비 자체가 없죠. 이거 하나가 지금 가격으로 15만 원이고 저게 20만 원이거든요. 호당 한 덩어리가 캔버스 하나가. 네, 20만 원. 여기 있는 캔버스 가격이 5천만 원어치예요. 근데 의외로 호당 가격이 싸네. 저는 호당 가격은 현재 20만 원인데 호당 20이니까 요게 한 5호라고 봤을 때 이게 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한 폭에 캔버스 하나에 저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예. 2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2천만 원이죠. 아까 말씀 20만 원 하셔서 호당 20. 그러니까 그 미술품 가격을 호당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예전에 3년 전에 전시할 때 호당 3, 4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사겠다는 거야 그림을. 개당 3, 4만 원으로 한 거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많죠. 자기가 다 사겠대 그림.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은 어렵게 이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옥션이나 그런 데도 뭐냐 들어 네. 나가서 판매가 됐나? 아니요. 저는 해외에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숨어있는, 그러니까 비상장주죠. 비상장주. 코스닥 아직 준비하는 사람이죠. 아예 시장에 안 나갔죠. 한국의 그 메이저 갤러리도 절 몰라요. 메이저 갤러리 전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메이저 갤러리에서 주목도 하지 않은 작가가 그림 주문이 27억이 밀렸어요. 이러니까 이슈가 돼요. 그 27억을 밀렸다는 것은 지금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지 마무리가 됩니까? 그게 한 5년 걸리죠. 그걸 다 선금을 받고 하는 선금이에요. 거예요? 선금 받고 네, 이 예약제인데 제가 이제 일시불이 쌓이는 게 싫어서 할부. 그러니까 30개월, 50개월, 60개월, 꾸준하게 생활할 100개월. 수 있도록. 어제 120개월 할부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자기는 이제 일시불로 도저히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짜리인데? 일단은 8만 원씩 10년. 8만 원씩 10년이면 960만 원이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게 50% 하나 가격이에요. 50% 하나에. 호당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할부를 하면은요, 그림 값을 더 깎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카드 할부를 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저는 반대로 할부를 하면 그림 값을 깎아줘요. 왜? 힘든 사람이니까. 근데 일시불을 하는 사람은 안 깎아줘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일시불로 구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현재 자본주의의 논리하고 다른 그 정반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편리함도 있잖아요. 우리 고작가서도 할부를 하게 되면은 네. 꾸준하게 월급이 그렇죠. 월급처럼 들어오는 거죠. 고정 뭐 생활비나 뭐 재료비나 뭐 활동비나 뭐 그런 것이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어제 10년 할부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100개월만 있었거든요. 근데 120개월 할부. 최장. 어제 한 건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성직자 겸 그림이라는 어떤 자원 또는 에너지, 이 소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일인 대기업. 그림 그리는 성직자. 네. 그래서 아까 그러면은 뭐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비교한다면은 저는 이제 현재 이제 그 지구의 문명을 봤을 때 누군가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형평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이퀄라이저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 거대 부자들은 참 취미가 고상하거든요. 고상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감각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절대 빈곤을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아니 빵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왜 빵을 달라고 XX야? 라고 얘기해. 그거 되게 싫어하냐 같잖아. 정말 그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뭐랄까, 가부가 서로 몇 대 몇인데 진짜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는 줄 아는 부자들이 많아요. 재벌 2, 3세들은 특히 더 그러겠죠. 근데 재벌 2, 3세가 특히 발달하는 게 뭐냐면은 미적 감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있어요. 기생충은 먹을 게 바로 옆에 있어요. 너무 풍부해.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성기가 가장 많이 발달한 게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 저는 생물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책을 다양하게 봤으니까. 신체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이 성기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기생충이 엄청 커요. 왜? 먹고 번식하고 먹고 번식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기생충이니까. 그런데 어떤 섹스, 원초적인 섹스가 발달한 게 미감으로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인류의 진화는 사냥과 번식으로 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냥에서 시작한 게, 예를 들자면 수학 같은 건 다 사냥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활을 몇 도로 쏴야 되지? 이거 사냥을 해야 되잖아. 각도를 이렇게 45도로 쏴야지 가장 멀리 나가.
여기서 수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산약에서. 근데 섹스에서 뭐가 발달하냐면 치장이 발달해, 치장. 내가 힘 있고, 근데 뭐냐면 아름다움이 곧 강한 것이다. 그 섹스의 미학에서. 고대 뭐냐 그 예, 예. 뭐 이집트 문명이나 뭐, 그렇죠. 뭐 공작. 왕실, 뭐 공작이 네. 공작이 꼬리를 딱 펼쳤어요. 근데 암컷 공작이 직관적으로 그 눈의 개수를 알아버려요.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꼬리가 긴 공작이 맨 안평감인 거야. 직관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그 세계의 부잣집에서 자란 물려받은 부자들, 트럼프도 물려받은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사실 자기는 트럼프가 조금밖에 안 받았대, 돈을 아버지한테. 자기가 다 읽었대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5조야 5조. 아버지한테 받은 게 지금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조 단위예요. 1조에서 5조 사이예요. 그것이 적다. 그걸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현재 번 거에 대해서 적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 예를 들자면은 저 우리 아버지한테 100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1000억짜리 기업 읽었어요. 나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나중에 기업으로 따지면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기업을 목표로?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리는 마무리를 성직자. 하자면은요. 돈이 많아진 사람들의 강점이 곧 약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미감이 예민해진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 민감한 미감을 만족을 시켜줘요. 그럼 그 사람의 돈과 내 그림은 교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저는 현찰을 확보하겠죠. 그럼 이퀄라이저 가는 겁니다. 절대 빈곤, 문화 빈곤, 기부를 하면서 제가 예상하는 현재 제 기부액이 1000조 정도 되거든요. 1000조. 예상치예요. 살면서 꿈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꿈이 아니라 예상치. 즉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진화심리학적으로 문명사 쪽으로 이런 과정이 지구의 문명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나는 기부 1000조, 1000조 이상 기부한다. 근데 이제 1000조를 채우려면 워낙에 이제 그 큰 돈이잖아요. 지금부터 십시일반, 지금부터 기부를 하고 있죠. 지금 뭐 기부한 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 생각. 저는 한 달 수입이 6만 원일 때도 약 3만 원을 기부했어요. 50% 정도. 한 달 수입이 6만 원. 지금은 얼마씩이나 해요? 지금은 한 4천 정도 되는데 2천 정도를 기부합니다. 50% 정도는. 근데 그 나머지 2천은 재료비가 들어가요. 생활비는 한 2, 300이 들어가고. 근데 50% 이상은 다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전업작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는 없을 때부터 했어요. 제가 이건 제 그냥 뭐냐면 제 삶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달 수입이 6만 원인데 3만 원을 기부해요.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휴대폰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2천만 원을 기부해도 휴대폰은 안 끊어지잖아요. 먹고 그렇죠. 마시고 다 남잖아요. 근데 과거에 정말 한 달에 연봉이 한 달에 6만 원 벌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3만 원씩 기부했으니까 그때 그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전화가 와요. 어린이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서. 근데 한 20군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이번 탈취가 안 들어왔어 이래요. 연 2천만 원 정도? 월? 한 달에 월. 한 달에? 네. 월? 현재 기부액이 그러면 연 2억은 넘어요. 2억이 넘어간다는 얘기. 그렇죠. 기부천사죠, 그럼. 천사인데 지금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지인 라인으로 기부를 하는 거고 내후년에는 복지재단에 맡길 거예요. 기부금을. 그때 공식적으로 잡히겠죠. 지금 제 기부금이 안 잡히죠. 왜 안 잡히지? 아마 공식적인 단체에 가는 것만 잡히겠죠. 뭐 근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런 건 안 잡히겠죠. 안 잡히죠.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지인들이- 학비가 없는데 내가 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또는 이 대학을 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장학금을 준단 말이죠. 꽤 많죠.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학교 해가지고
본의 아닌 게 아니라 본의적인 가출이라고 봐야죠. 내가 가출의 표현을 했지만은 자퇴한 거요? 자퇴해서 네. 서울로 올라가서 네네네. 그 새하고를 들어가고 또 뭐냐 아까 그림에 대한 경향을 이야기할 때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바탕에 네. 우리 고 작가의 바탕에 이 머리와 가슴 속에는 자유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억지로 시킨다거나 그런 거는 깨버려요. 못 참아요. 일부러라도 네. 뭐 그림 작업하면서 돈을 좀 많이 내는 편입니까? 어떤 거요?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붓질하시면서 이 화폭에다가 캔버스에다가 가끔 주변에서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 나는 상태로 그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는 줄어들어야죠. 왜? 나이를 먹었으니까.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그게 철거리 만든 거지.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화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가끔 이제 해봤는데 그것도 괜찮네? 그림이 또 괜찮네? 그러니까 다 쓸만한 세상은 다 이렇게 이 쓸모가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좀 즐겁게 해요. 즐겁게. 그 전주에서 지금 정착한 지가 얼마나 되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요? 익산에 내려온 게 이제 한 5, 6년 돼 가는데 이유는 월세가 없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려올 무렵이 제가 한 달에 한 50만 원 벌 때예요. 연봉이 500이 안 될 때인데 책을 써서 저자 강의를 다니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로지 전체 수입원이었죠. 강연료가. 강의료. 예. 그런데 한 달에 수입이 제가 50만 원일 때 광명시에 살던 그 6평짜리 집이 있어요. 거기 월세가 20만 원이었어요. 공과금이 나가면 25만 원이에요. 남는 돈 25만 원인데 결혼 전에 결혼하고 나서 하고 나서 두 번째 재혼하고 나서 집사람 휴대폰비 내거 애기 분유값 안 나오잖아요. 어머니한테 타서 썼어요 돈을.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익산에 우연히 이렇게 집을 한 채 싼 집을 한 채 사둔 어떤 형이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집을. 내려와서 써라. 작업실 겸 작업실 살림을 하든 하고. 뭐 살림을 하든 공짜로 써라 그래서 그냥 바로 내려왔어. 그게 월세 아끼려고. 그게 이제 익산으로 내려오게 된 거지. 그 전주로 이쪽으로 언제 오셨어? 전주 화실은 이제 이렇게 리스람복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전주에 아실 거예요. 리스람복 아니 시사전복인데 리스남부? 리스람복 몰라요? 리스람복? 예, 네, 한복계의 뭐 네. 베네통 네. 몰라. 리스람복 그의 그 이제 어떤 간부로 있던 리스람복의 이모님이 제 강연장에서 제 강의를 듣고 저랑 알게 됐는데 리스람복 엄마 자기 엄마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있는데 지하가 비어 있으니 이 건물이구나. 이 건물 아니에요. 지하가 비어 있으니 공짜로 써라 해서 이제 전주 화실 시대가 열린 거죠. 그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건 1년간 수리했는데 1년 쓰고 나왔어요. 그 건물이 팔려버려가지고 지금 이 공간도요 2달간 수리했는데 한 5개월 쓰고 또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 본사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게 원래 지사에서. 그러면은 그래서 2월 말까지 나가라.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로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뭐 장소는 구했어? 이전 장소는? 네, 그것도 월세이긴 한데. 예, 근데 메인 작업장이 옮겨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보세요, 제가 커피를 내릴 때도요, 보면은 커피 놓는 장소가 있고 컵을 놓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게 항상 그 작업실을 하면 다 정하거든요. 이젤 놓는 장소, 캔버스 놓는 장소, 그다음에 노트북 놓는 장소, 유튜브 촬영하는 장소 다 정해야 되거든요. 옮기면 다시 다 정하는데 그게 한 2-3달 걸려요. 세팅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사버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잔금인데 35평을 익산에다가. 근데 아주 싸게 샀어요. 6,500에 샀는데. 그래서 이걸 2주 만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사실 약속된 기부금도 나가고 있고 막 이렇게 두르다 보니까 돈이 한 2천만 원이 빵꾸가 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빨리 그 아파트를 잡아야 여기 있는 기본 세팅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또 월세를 주는 창고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거기도 조건이 건물이 팔리면 바로 나가라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야겠죠.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익산 아파트 와. 구입한 아파트에다 작업실을 하시려고? 그렇죠. 거기서 메인 작업장을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거기는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15년은 쓸 거 아닙니까? 15년, 20년. 그 아파트 무너질 때까지. 군살림도 지금 그럼 그 익산에 집이 익산 그 내려와서 정착.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애가 사는 집이 있는데 임대 아파트인데요. 이제 제가 이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나와야 돼요. 왜냐면 자격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파트를 하나를 사는 순간 하나를 또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월세로. 왜냐면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살림은 해야 되고. 예. 그게 한 5개월 내에 또 하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마 주택공사 해가지고 아마 통보가 갈 거예요. 이사하려면 만만치 않겠는데. 제가 이사비용 300 잡고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네. 이거. 300 잡고 있어요. 알바비, 트럭, 아유. 근데 뭐 발명 미래학자, 뭐 칼럼니스트, 내과학 강사, 뭐 교육 교육 강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미술 재료비가 없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 벌이를 해야 네, 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 짓을 한번 다 해본 거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제가 발명 재능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발명해온 거를 개선하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렇죠. 이제 약간 그 공학도적인 기술공학 재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변리사가 이제 중소기업 발명품을 딱 가져와요. 3년간 근무했어요. 특허사무소에서. 딱 가져오면 이거를 회피 설계를 해달라. 무슨 얘기냐면은 진입장벽이라고 그래요. 기술 진입장벽. 이 물건이 시장에 나갔을 때 다른 회사가 못 따라하게끔 비슷한 특허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의 정상에 갈 때 경로가 몇 개가 있잖아요. 한 두세 개만 막으면 못 올라와요. 네. 핵심 기술로 딱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구현에 접근하는 핵심 기술이 내가 놓친 게 뭐냐라는 거죠. 그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가 이거 시장에 냈는데 누가 따라하면 안 되니까. 중소기업 뭐냐고 그런 발명 컨설팅을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거죠. 네. 그 생활을 한 3년 했어요. 그래서 회피 설계를 하고 변형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거는 좀 역학적인 문제죠. 변형이라든가 역학적인 거 구조 같은 것에서 제가 대안을 잘 제시를 하는 편이었죠. 그리고 저서 가운데도 그 두뇌 관련, 인공지능 관련 네. 이런 부분들 저서가 이제 몇 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하고 뇌과학, 미래학이 제 취미 생활이었죠. 그냥. 누가 뭐 너 이걸로 논문 써라 이게 아니고 제가 그냥 호기심이 가니까 공부했던 분야가 뇌과학하고 진화생물학하고 진화생물학을 모르면 뇌과학을 못 하거든요.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심리학하고 뇌과학 쪽, 그 다음에 특허 기술하고 인공지능하고 미래 문명에 대한 상상, 네. 만화가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저의 상상 예측. 예, 그게 두 가지가 제 취미 생활이었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변리사가 많아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특허가 현재 등록되느냐에 따라서 미래 예측하는 기술이 있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왜냐면 특허가 딱 등록이 되면은 그게 세상에 나오는 데는 한 10년, 20년 걸려요. 그런 것까지도 해봤죠. 뭐냐
일찍 트이신 것 같아. 그리고 독서량이 꽤 많겠어요. 제 생각에는 12,000권은 된 것 같아요. 교양 서적이. 도서관에서 산 적도 많아요. 아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도 나름대로 뭐냐 네. 독서량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네. 아빠 저 인터뷰 중이다. 좀 이따 전화할게. 지금 40분 15초거든요. 40분이 됐어요 이제. 한 마무리. 10분 정도 더 그래, 하죠. 그래, 네. 네. 아까 얘기했던 뭐냐 미래에 대한 상상, 네네네. 미래 예측이죠. 미래 예측인데 상상이라기보다는 저는 예측에 가깝다고 봐요. 예측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왜냐면은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상이에요. 근데 저는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미래에는 그건 예측이죠. 그 고 작가한테 독서란 뭡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이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거는 뭐 그럼 인간이란 종이란 무엇이고, 그 궁금증이죠. 이 우주나, 이 지구나 이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 제 독서의 원동력이죠. 호기심. 그 저서 가운데 좀 많이 팔린 게 좀 있나요? 많이 팔리지는 않고 꾸준히 팔리는데요. 대략 제가 쓴 것들은 대부분 2,000권 이상은 다 그러니까 팔렸는데 1쇄 이상은 다 팔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1쇄는 다 팔리고 그때 이제 2쇄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한 이건 1쇄만 팔고 그만뒀고 아마 이거는 절판했고 중학생 이건 아직 팔리고 있고 정규꼴찌는 1쇄 팔고 절판 2쇄까지 팔고 왜냐면은 1쇄 2쇄가 저는 500권씩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000권 팔았다 그러면 4쇄예요 4쇄. 네. 기본이 500개씩 찍었으니까. 네. 네. 기본이 뭐냐? 그러니까 정규꼴찌도 사실 2쇄까지 했다고 봐야죠. 그 출판사에서 보통 하면은 네. 이제 전국 서점을 대상으로 이제 네. 뭐 동대문 또 뭐냐 도매점들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보통 한 번 찍을 때 3,000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깔리니까. 깔리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1,000부, 1,500부로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북들이 아주 큰 그 출판사 아니면 예전에 5,000권씩 했어요. 예전에 책 잘 나갈 때는. 근데 독서량이 상당히 많았다 생각 드는 것이 네. 그 독서하지 않으면은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책에서. 매스컴에서 정보도 얻고 지금은 이제 뭐 SNS나 유튜브나 뭐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이제 얻지만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선배 시대의 독서하고 저의 독서, 그다음 제 이후 세대의 독서가 좀 다른 점이 독서법, 네. 독서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방법. 과정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94년, 96년도에 출발했거든요. 저는 넷스케이프일 때부터 인터넷을 시작을 했고 좀 얼리 어답터였고 디지털 카메라도 굉장히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해외 동영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해외 동영상을. 저 때는.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을 공부할 때는 MIT하고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를 직접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물론 그건 제가 30대였죠. 30대, 40대였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10년이 됐네요. 유튜브 1세대네. 네, 10년 됐어요. 동영상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는 9년이 됐고, 그러니까 10년 더 됐겠다. 그러니까 영상을 한참 보고 나서 올렸기 때문에 한 12년 됐겠네, 12년. 유튜브 초창기부터 저는 유튜브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노트북이랑. 그래서 뇌과학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미래학이든 이런 것들이 독서하고 강연이 저는 같이 공부했죠. 그리고 대학 다닐 때부터 인터넷이 없을 때도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책만 보는 거하고 그 책을 쓴 사의 저자의 강의를 듣고 뒷풀이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그 어떤 그 효과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혜택을 다 입은 세대죠. 근데 우리 이후의 세대가 문제가 뭐냐? 우리 이제 아들 딸 봐도 그러는데 영상만 보고 책을 안 봐요. 안 보죠 책. 네, 그게 사실 결합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게 뭐 새로운 세대니까 뭐 할 수 제 없죠. 세대가 이제 그 책을 보는 방법 그렇죠, 책으로 했죠.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우리 세대는 이게 영상하고 결합을 했단 말이죠. 책하고 강의랑. 저도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나 책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해야죠. 책을 많이 봤는데 제가 뭐 집을 이사를 할 때 아파트를 팔고 이제 한 트럭? 아니 두 트럭. 두 트럭. 두 트럭이면 보통 한 5천 권 정도 잡아요. 두 트럭 뭐 일단 보내버리고 컨택 소장으로 보내버리고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권당해가지고 그냥 필요해서 뽑아서 가. 아유 많이 보셨네. 지금 저 남아 있는 게 뭐 이제 뭐 있는데 뭐 지금 한 트럭이나 되려나 집에 남아 있는 게. 근데 요즘 거의 못 보고 있죠. 이제 요즘 나오는 신간들 뭐 한 달에 한 두세 권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보고 있는 형편인데. 저도 책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가 장서가 5만 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치바나 다카시 아무튼 일본의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는데 작가가 있는데 자기 책을 복원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야 나도 5만 권 장서를 가져야지 한때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에휴 뭐 5만 권 장서 있으면 뭐하냐 바뀌었지. 그래요. 뭐냐 오늘 이렇게 뭐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네네. 반갑고요. 뭐 공식 제가 들어보고 네네. 정리를 좀 하고요. 아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야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작품 사진. 이메일로 여기 이메일로 작품 사진하고 예전 인터뷰 예, 그 한글 원고로 보낼게요. 한글 원고로 보내면 편집하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쭉 우리 보내고. 뭐냐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작업실 잘 작업하는 찍어놓은 것들 잘 찍어놓은 좋은 거. 이쁘게 오늘 하고. 사진도 하나 들어가도 돼요? 넣을 거예요. 입술 터진 거 들어가도 아니 상관- 그게 생생하니까 하나는 들어가야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좀 같이 좀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지금 이제 출발하시면 제가 바로 잠깐 일단 끊을게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그